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손을 뻗어 침대 협탁을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성의 기기가 닿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시간에 누가 메시지를 보낸단 말인가? 화면에 차가운 빛에 눈을 가늘게 뜨자 낯선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어. 빨리 와봐. 당신 남편 남산 외곽 주차장에 있어. 아래에는 위치 정보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화면 위를 맴도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동혁, 오늘 밤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나? 고개를 돌려 옆자리를 보았다. 텅 빈 침대 시트는 한치의 구김도 없이 팽팽했다. 이성은 장난일 거라고 속삭였지만 불길한 예감이 독사처럼 심장을 칭칭 감아왔다. 나는 잊지도 않은 야근하는 남편이 깰까봐 조심조심 침대에서 일어났다. 외출복으로 갈아입는데 떨리는 손가락 때문에 단추를 2번이나 잘못 채웠다. 차창 틈으로 스며드는 가을바람이 뼛속까지 시렸다. 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도시의 반대편으로 차를 몰았다. 가로등 불빛이 앞 유리에 어두웠다 밝아지기를 반복하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남산 외곽도로는 낮에도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다. 하물며 이 깊은 밤에는 오죽할까. 누가 문자를 잘못 보낸 걸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도 나는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았다. 주차장으로 들어서며 헤드라이트를 껐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잠시 기다렸다. 폐쇄된 야외 주차장에는 차 몇 대가 듬성듬성 세워져 있었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익숙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하동혁의 차였다. 차량 번호는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자갈이 깔린 바닥을 밟자 발밑에서 자박거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밤바람에 실려온 말은 잎사귀가 발치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무의식 중에 재킷을 단단히 여몄다. 그의 차까지 20m쯤 남았을 때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 교태롭고 젊은 은방울 같은 목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 속에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2다리에 나비라도 채운 듯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가슴속 무언가가 미친 듯이 아래로 추락했고 위장은 뒤틀리는 것 같았다. 이성은 당장 돌아서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자학적인 호기심이 나를 몇 걸음 더 앞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보았다. 벤츠의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하동혁은 내게 등을 보인 채였고 젊은 여자가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 2사람은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로 뒤엉켜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상기된 여자의 얼굴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다. 나가인, 하동혁의 회사의 새로운 인턴. 지난달 가족 모임 때 하동혁이 굳이 데리고 왔던 애였다. 하 대표님, 정말 나빠요. 나가인이 교태 섞인 목소리로 하동혁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오빠라고 불러. 하동혁의 목소리는 거칠고 낯설었다.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다. 집에 있는 그 아줌마가 너처럼 젊고 재미있겠어?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줌마, 그의 창업을 돕기 위해 외국계 기업의 높은 연봉을 포기한 나. 매일 그의 병든 부모님을 돌본 나. 겨우 30살의 온갖 집안일과 걱정으로 늙어버린 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켰다. 렌즈 속에서 하동혁의 손이 나가 이내 치마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자는 과장된 신음을 흘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뜨거운 액체가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모든 과정을 녹화했다. 몸을 돌려 떠나려는데 발에 빈캔이 채였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하동혁이 획 고개를 돌렸다. 나는 재빨리 승합차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왜 그래요? 나가인이 불만스럽게 투덜거렸다. 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동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이런 후미진 곳에 누가 있겠어요? 너무 예민하시네. 계속해요, 네? 나는 조심조심 내 차로 돌아왔다. 시동을 걸 때 손이 너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백미러 속 벤츠의 문은 여전히 활짝 열린 채 나를 비웃는 거대한 입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한 색 덩어리로 뭉개졌다. 신호등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나서야 내 눈물이 앞섭을 다 적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기판의 형광 불빛은 새벽 3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문자를 받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내 세상은 이미 뒤집혀 있었다. 진정해, 류수아.
진정해야 해. 나는 백미러에 비친 나 자신에게 말했다. 창백한 얼굴 위로 눈은 퉁퉁 붓고 입가는 제멋대로 경련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기계적으로 세수를 했다. 그리고 거실의 어둠 속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혼. 당연히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하동혁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였고 우리 공동재산 대부분이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섣불리 이혼을 요구했다가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었다. 휴대전화 갤러리를 열었다. 방금 찍은 영상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나는 이내 화면을 잠갔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닐 것이다. 동틀 무렵 현관문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동혁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다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수아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의 표정의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잠이 안 와서 아침 준비하려고. 밤새 일했으니 피곤하겠다. 하동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를 안으려 다가왔다. 나는 주방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가 피곤한 기색으로 욕실로 향하는 것을 보며 나는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샤워기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재빨리 그의 외투를 확인했다. 달콤하고 질리는 어린 여자들이 쓸 법한 향수 냄새가 났다. 주머니에서는 호텔 키카드와 쇼핑 영수증이 나왔다. 150만 원짜리 목걸이. 구매 시간은 어제 오후였다. 어제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하동혁은 마트에서 산 할인 장미 한 다발을 사왔을 뿐이었다. 욕실 문 열리는 소리에 나는 황급히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하동혁이 머리를 털며 나왔다. 나는 준비한 아침을 내놓으며 그의 목에 선명한 키스 자국을 애써 못 본 척했다.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은 괜찮아?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세탁기가 또 고장나서 새로 하나 사야 할 것 같아. 하동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조금만 더 버텨봐. 요즘 프로젝트 대금 회수가 늦어져서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냉소가 흘렀다. 내연녀에게 주는 150만 원짜리 목걸이는 망설임 없이 사면서 집안 세탁기는 아껴야 한다고? 아침을 먹고 하동혁은 잠을 보충해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그의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내 생일이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가인의 생일을 입력했다. 화면 잠금이 풀리는 순간 심장이 쇠망치에 맞은 듯 쿵 내려앉았다. 카카오톡 대화방은 노골적인 대화와 다정한 사진들로 가득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나가인이 보낸 것이었다. 어젯밤 진짜 짜릿했어. 다음엔 커튼 치지 말고 해볼까? 전송 시간은 10분 전. 하동혁이 집에 들어온 직후였다. 나는 재빨리 다른 휴대전화로 모든 증거를 촬영하고 흔적을 삭제했다. 침실로 돌아가자 하동혁은 이미 깊이 잠들어 약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한때는 익숙했지만 이제는 낯설기만 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저 윤곽이 지금은 역겹기만 했다. 커튼 틈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거울 앞에서 머리와 표정을 가다듬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상냥하고 현명한 하 대표의 아내였다. 하지만 거울 속 여자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결심이었다. 복수의 불꽃이었다. 하동혁은 몰랐다. 그의 가장 온순했던 아내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새벽 3시의 그 문자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류수아는 그가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류수아 씨 제공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남편분께서는 이미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준모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렌즈 너머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 은행 거래 내역서를 가리켰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지만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럴 리가요. 내 목소리는 사막의 바람처럼 메말라 있었다. 하 대표는 회사 자금이 어렵다고 지난달에는 제 적금까지 깨서 보태달라고 했어요. 성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하지만 같은 주에 남편분의 회사 계좌에서 리놀 투자라는 유령 회사로 1억 5천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법인 대표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나가인 씨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창밖의 햇살이 갑자기 눈부시게 느껴졌다. 책상 위의 화분이 시야 속에서 흐릿한 녹색 반점으로 일그러졌다. 괜찮으십니까? 성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손톱이 나무를 파고들 것 같았다.
1억 5천만 원. 그건 나와 하동혁이 모은 전 재산이었다. 내가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5년간 허리띠를 졸라매 모은 돈이었다. 그는 회사 규모를 키워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했다. 거짓말쟁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류수아 씨,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다. 민법상 부부 일방이 공동 재산을 은닉, 이전, 매각, 훼손할 경우 이혼 시 그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억지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렀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는 꺼지지 않았다. 성 변호사님,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하늘에서 가랑비가 흩날렸다. 나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비가 머리와 옷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하동혁이 보낸 카톡 메시지였다. 오늘 야근이라 저녁 못 먹고 들어가. 나는 화면을 노려보다가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입가로 흘러들었다. 바닷물처럼 짰다. 야근? 이제는 핑계조차 성의껏 대지 않는구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녁 꼭 챙겨 먹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나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시우야, 나야. 지금 좀 볼 수 있을까? 백시우는 내 대학 동기이자 룸메이트였고 지금은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도심 한복판, 유리 외벽으로 된 빌딩 28층에 있었다. 도시의 절반을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시야가 탁 트인 곳이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개미 같은 행인들과 장난감 같은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문득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수아야. 백시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급하고 불안하게 울렸다. 그녀는 내 어깨를 붙잡고 몸을 돌렸다. 세상에, 왜 이렇게 흠뻑 젖었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모든 원망과 분노,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시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내가 울음을 그치자 그녀는 따뜻한 차와 마른 수건을 건넸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다. 시우의 표정은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이내 기묘한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시우야, 너 혹시 알고 있었어? 나는 그녀의 이상한 낌새를 놓치지 않았다. 시우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긴장할 때 나오는 그 버릇은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지난달에 신라호텔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는데 하동혁이 젊은 여자랑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걸 봤어. 둘이 되게 다정해 보였는데 거리가 멀어서 확실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너도 내 성격 알잖아. 시우가 한숨을 쉬었다. 만약 오해였다면? 너희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혼? 그 배는 이미 구멍투성이었어. 나 혼자 못 본 척했을 뿐이지. 이제 어쩔 생각이야? 시우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았다. 망가뜨릴 거야. 시우의 눈이 빛났다. 대학 시절 우리가 힘을 합쳐 쓰레기 같은 전 남자친구를 상대할 때나 볼 수 있었던 그 눈빛이었다. 내가 뭘 하면 돼? 30분 후 우리는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다. 시우는 미디어 업계 인맥을 이용해 나가인의 배경을 조사하기로 했고 나는 하동혁의 재산 은닉과 외도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다. 아, 맞다. 떠나려는 나를 시우가 불러 세웠다. 다음 주 수요일이 나가인 생일이야. 하동혁이 63빌딩 워킹 온 더 클라우드에 예약해뒀더라. VIP룸으로.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떻게 알았어? 시우가 씩 웃었다. 그 레스토랑 우리 회사 클라이언트거든. 거기 매니저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 집에 돌아와 뜨거운 물로 목욕하며 몸의 한기와 피로를 씻어내려 애썼다. 욕실 거울이 수증기로 뿌옇게 변했다. 손으로 거울을 닦아내자 내 모습이 비쳤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안색, 원망에 찬 여자 귀신 같았다. 아니, 귀신이 아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했다. 씁쓸한 미소에서 달콤한 미소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냥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깃든 완벽한 표정으로. 이것이 나의 가면이 될 것이다. 하동혁의 가면을 벗겨내기 전에 먼저 내 가면부터 완벽하게 써야 했다. 하동혁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술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나는 자는 척하며 그가 조심스럽게 씻고 침대에 눕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나는 조용히 일어나 충전 중이던 그의 휴대전화를 집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우가 해커 친구를 소개해 주었고 원격으로 하동혁의 휴대전화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제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내 클라우드에 동기화될 것이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동혁에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달걀말이와 직접 내린 커피로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주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진수성찬이야? 하동혁이 조금 놀란 듯 물었다.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목소리에 약간의 흐느낌을 섞었다. 요즘 당신 계속 야근하니까 몸 상할까봐 걱정돼서. 하동혁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이내 귀찮다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회사가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오늘도 야근할 것 같아. 기다리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까지 그를 배웅했다. 완벽한 현모양처처럼.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휴대전화를 열자 감시 소프트웨어는 하동혁의 위치가 회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분 후 나는 하동혁의 회사가 있는 오피스 빌딩 로비에 서 있었다. 결혼 후 그의 회사에 온 적이 거의 없었지만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나를 알아봤다.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예쁘게 포장된 종이 가방을 건넸다. 예린 씨, 이거 제가 직접 구운 쿠키인데 다들 맛 좀 보세요. 하 대표님 사무실에 계세요? 차예린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오늘 아직 출근 안 하셨어요. 사무실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른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저었다. 혹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 메모 남겨두고 가려고요. 차예린은 의심 없이 출입카드를 건네주었다. 하동혁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넓고 밝았으며 창밖으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 재빨리 움직였다. 먼저 그의 컴퓨터를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탕화면은 웨딩사진 그대로였다. 나는 USB를 꽂아 최근 6개월간의 재무제표와 고객 자료를 복사했다. 이어서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열쇠 꾸러미와 숫자가 빼곡히 적힌 노트를 발견했다. 열쇠에는 반포자 27동 1203호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집을 산 적이 없었다. 노트에 적힌 숫자들은 은행 계좌번호와 금액 같았다. 마지막 장에는 나가인 반포자 이 인테리어 총 2억 8천만 원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2억 8천만 원. 하동혁이 언제 이렇게 큰 돈이 생겼지? 심지어 회사 명의로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다니. 나는 모든 증거를 촬영하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초소형 도청 장치를 꺼냈다. 시우가 인맥을 통해 구해준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책상 아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붙였다. 모든 것을 마친 후 키보드 위에 사랑해. 점심 꼭 챙겨 먹어라는 메모를 남기고 아무 일 없는 척 사무실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성 변호사에게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보냈다. 그리고 헤드셋을 끼고 도청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동료들의 잡담 같은 평범한 사무실 소음만 들렸다. 오후 3시, 마침내 하동혁이 나타났다. 허 대표님, 계약서는 검토해봤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 대금, 다음 주에 바로 입금될 겁니다. 하동혁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했다. 역시 하 대표님 시원시원하시네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역의 계좌로 보내는 거 너무 티나지 않을까요? 사모님 쪽에서 하동혁이 비웃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줌마가 뭘 알겠어? 회사 장부에 손실 좀 처리하고 친구들 몇 명이랑 가짜 계약서 몇 개 쓰면 그 여자는 한 푼도 못 받아.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살림만 하는 아줌마. 당시에 누가 무릎 꿇고 빌며 창업을 도와달라고 평생 책임지겠다고 맹세했던가. 참, 반포, 자, 이 아파트 명의는 걱정 마세요. 나가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주는 저니까. 하동혁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혼 절차만 끝나면 남은 자산 전부 새 회사로 옮길 겁니다. 성 변호사 쪽에도 다 손 써놔서 법적으로 절대 문제 없어요. 헤드셋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새 회사 등록 서류입니다. 하동혁이 말을 이었다. 법인 대표는 제 대학 동기고 실제 출자자는 저지만 지분 구조상으로는 저와 아무 관련 없어 보일 겁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하동혁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다.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이혼 후 빈털터리가 될 뻔했다. 저녁 무렵 나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저녁을 준비했다. 하동혁은 웬일로 제 시간에 퇴근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내가 식기를 놓으며 가볍게 물었다. 하동혁은 와인을 한 잔 따르며 말했다. 큰 계약을 하나 따냈어. 내년까지 회사 걱정은 없겠다. 정말? 잘됐다. 나는 기쁜 척했다. 그럼 우리 유럽 여행 이제 계획해도 되는 거야? 하동혁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수주는 했지만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가 화제를 돌렸다. 참, 세탁기는 고쳤어? 응, 기사님 불러서 봤는데 메인보드가 나갔대. 교체하는데 15만 원 정도 든다더라. 나는 그의 눈에 담긴 탐탁지 않은 표정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15만 원 수리비는 망설이면서 내 연녀에게는 2억이 넘는 집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주는구나. 식사 후 하동혁은 서재에서 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주방을 정리하고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했다. 실제로는 휴대전화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자기야, 보고 싶었어? 하동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느끼하고 가식적으로 변했다. 나가인에게 전화하는 것이 분명했다. 수요일, 내 생일,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물론 작년에 사준 목걸이보다 훨씬 비싼 걸로. 뭔지 맞춰봐. 나는 도청을 껐다. 속이 메스꺼웠다. 작년 목걸이. 그 150만 원짜리 영수증. 하동혁은 내 연녀에게도 그리통 큰 남자는 아니었나 보다. 이 발견은 기묘하게 뒤틀린 위안을 주었다. 밤이 깊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는 하동혁의 소리를 들으며 상념에 잠겼다. 오늘의 발견으로 내 추측은 확신이 되었다. 하동혁은 우리의 결혼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우리의 공동재산을 약탈하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밤바람이 초가을의 서늘함을 품고 뺨을 스쳤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별의 바다처럼 반짝였다. 저 별바다 어딘가에서 나가이는 하동혁의 아내가 되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겠지. 나는 입꼬리를 올려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반드시 돌려주게 된다는 것을. 63빌딩 워킹 온 더 클라우드 VIP룸.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나가인의 정교한 화장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레스토랑 후문 쪽 CCTV실에서 종업원 김군의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시우의 친구는 역시 믿을만했다. 이 각도는 룸 전체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대표님, 저 이번에 나온 신상 한정판 가방 갖고 싶어요. 나가인이 입술을 삐죽이며 녹아내릴 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동혁은 웃으며 그녀의 뺨을 꼬집었다. 알았어, 알았어. 생일 선물인데 당연히 사줘야지.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일단 이거부터 마음에 드는지 봐봐. 나가인은 참지 못하고 포장을 뜯었다. 다이아몬드 팔찌였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불빛 아래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무의식 중에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지난주 내 생일에 하동혁은 회사 자금이 빠듯하다며 5만 원짜리 카카오톡 기프티콘 하나를 보냈을 뿐이었다. 고마워요, 오빠. 나가인은 하동혁에게 달려들어 입을 맞추고는 천진한척 물었다. 참, 그 아줌마랑은 언제 이혼할 거예요? 하동혁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이혼하면 재산 절반을 줘야 해. 자산 정리 다 끝나면 바로 할 거야. 나는 영상을 껐다.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다. 하동혁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종업원 김군이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사모님 계속 녹화할까요? 아니요, 됐어요. 고마워요. 나는 그에게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었다. 오늘 일은 알죠. 절대 비밀입니다. 김군이 입에 지퍼를 채우는 신용을 했다. 레스토랑을 나와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우야, 차움 프리미엄 검진센터 예약 절차 좀 알아봐줘. 검진센터? 시우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가득했다. 뭐 하려고? 하 대표님께 건강이라는 큰 선물을 좀 드리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3일 후 하동혁은 차움 검진센터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VIP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200만 원 상당의 무료 종합검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스팸 메일을 믿어? 하동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삭제하려 했다. 나는 황급히 그를 막았다. 잠깐만, 지우지 마. 여기 검진센터 엄청 전문적이라고 들었어. 재벌들도 다 여기서 검사받는데. 내가 화면에 다가가며 놀란 척 말했다. 와, 암조기 검진이랑 유전자 검사까지 포함이네? 원래 몇백만 원은 훌쩍 넘는 건데. 하동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짜 공짜라고? 우수고객 감사 이벤트라잖아. 요즘 당신 회사 잘 나가니까 그런 거 아닐까? 나는 일부러 그를 치켜 세웠다. 어차피 공짜인데 한번 받아보지 그래? 내 부추김에 넘어간 하동혁은 토요일 오전으로 검진을 예약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시우의 사촌 오빠이자 개인 병원 의사로 이번 일을 돕기로 한 왕 원장에게 연락했다. 기억하세요. 성병 검사 항목을 특히 강조해야 해요. 요즘 성공한 사업가들 사이에서 이쪽 문제가 많다면서 종합적으로 검사 받아보라고 권유해 주세요. 토요일 아침, 나는 살뜰하게 하동혁이 검진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주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까지 뿌려주었다. 하동혁은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왕 원장이 알려준 관리자 계정으로 검진센터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체열 완료, 초음파 검사 완료, 외과 검사 완료. 화면을 노려보는 내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다. 마침내 상태가 특수 항목 검사 중으로 바뀌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왕 원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처음엔 엄청 거부하더니 VIP 고객 필수 코스고 유명인들도 다 한다니까. 마지못해 동의했어.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급행으로 처리하면 3일 후. 말한 대로 집으로 보고서 보내줄게. 3일 후 나는 거실에 앉아 차움 프리미엄 검진센터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를 앞에 두고 있었다. 하동혁은 오늘 야근이라며 나가인과 데이트를 하러 갔다. 나는 그가 돌아온 후에 이 서프라이즈를 개봉하기로 했다. 밤 11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동혁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다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흠칫했다. 아직 안 잤어? 나는 봉투를 들어보였다. 당신 건강검진 결과서 왔어. 하동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아, 그냥 둬. 내일 볼게.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 나는 천진한 척 봉투를 뜯었다. 와, 항목 진짜 많다. 간 기능 정상, 혈중 지방은 조금 높고, 나는 일부러 한 페이지에서 멈춰서서 표정을 굳혔다. 하동혁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왜 그래? 나는 보고서를 그에게 돌려보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다. 이게 무슨 뜻이야? 보고서의 매독균 항체와 단순 포진 바이러스, HSV, 이 IgM 항목 뒤에는 눈에 거슬리는 양성, 퍼지티브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하동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됐을 거야. 잘못돼?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동혁 씨, 이게 무슨 병이야? 당신 밖에서 무슨 소리야? 하동혁이 보고서를 와락 빼앗아 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검진센터에서 검체를 헷갈린 게 분명해. 내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작게 떨었다. 우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하동혁의 반응은 내 상상보다 훨씬 흥미진진했다. 그가 한참 동안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은 후 나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대학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볼까? 당연히 가야지. 하동혁은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외쳤다. 내일 당장 갈 거야. 이런 사설기관은 믿을 수가 없어. 다음 날 내 고집에 못 이겨 하동혁은 시립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예상대로 양성이었다. 의사는 즉시 치료가 필요하며 성관계 파트너에게도 알려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심각하게 말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하동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묵묵히 참고 견디는 아내를 연기하며 이따금 눈가를 닦아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동혁은 욕실로 달려가 거의 1시간 동안 샤워를 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쏴 하는 물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동혁.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하동혁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예비 휴대전화를 꺼내 새로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했다. 이 계정은 2주 전부터 하동혁 회사 여직원인 척 운영하며 나가인에게 친구 신청을 해둔 것이었다. 며칠 전. 마침내 그녀가 친구 신청을 수락했다. 나는 재빨리 메시지를 작성했다. 가인 씨.
저 이번에 새로운 인턴님이라고 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어제 제가 대표님이랑 마케팅팀 부장님이랑 비상계단에서 두 분이 좀 친밀해 보이시더라고요. 메시지와 함께 흐릿한 도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실은 하동혁이 회사 재무이사인 염정아 부장과 평범하게 대화하는 장면이었지만 각도를 교묘하게 찍어 마치 키스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나가인은 거의 바로 답장을 보냈다. 언제? 어제 오후에요. 가인 씨,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그 미친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가인은 분노에 찬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냈다. 나는 만족스럽게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이간질 작전 1단계 성공? 그 후 일주일 동안 하동혁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나가인의 감시와 추궁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현모양처를 계속 연기하며 매일 그의 몸보신을 위해 정성껏 탕을 끓였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휴대폰만 봐? 저녁 식사 때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하동혁에게 일부러 물었다. 회사 일 때문에. 그가 신경질적으로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염 부장이 요즘 영위를 못해. 회계 처리를 엉망으로 해놨어. 나는 속으로 웃었다. 염 부장. 내가 나가인에게 폭로했던 바로 그 여주인공. 하동혁은 이미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나는 그에게 국을 한 그릇 떠주었다. 참, 주말에 부모님이 우리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셨어. 하동혁은 눈에 띄게 안도했다. 자기 부모님을 말하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내가 약속을 잡은 것은 우리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였다. 결혼 후 하동혁은 온갖 핑계를 대며 우리 부모님 뵙기를 꺼렸다. 이번에는 그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다. 주말 하동혁은 마지못해 우리 부모님 댁에 따라왔다.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무심코 물었다. 하서방, 요즘 회사는 어떤가? 괜찮습니다. 하동혁이 건성으로 대답했다. 듣자 하니 정부 지원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다면서? 내가 일부러 끼어들었다. 아빠, 우리 동혁 씨 엄청 대단해. 이 프로젝트 끝나면 몇십억은 번대. 아버지의 눈이 빛났다. 정말인가? 그럼 자네들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도 해야겠구먼. 하동혁이 식탁 아래에서 내 발을 찼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논의 중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니라서요. 아이고, 계약하게 되면 꼭 제일 먼저 알려주게. 우리 사위 정말 출세했네. 어머니가 흥분해서 말했다. 하동혁은 우는 것보다 더 어색하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나를 추궁했다. 당신, 장인 장모님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해? 그 프로젝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당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체면 좀 세워주려고 그랬지. 내가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랬잖아. 내년까지 회사 걱정 없다고. 하동혁은 할 말을 잃고 씩씩거리며 운전만 했다.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다음 계획을 구상했다. 월요일 아침, 하동혁이 출근하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감시 소프트웨어를 확인했다. 지난 며칠간 그와 나가인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어젯밤 갑자기 빈번해졌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하동혁이 나가 인을 달래기 위해 주말에 온천 여행을 가자고 약속한 것이었다. 자기야, 우리 둘만 가는 거야. 가서 푹 쉬자. 내가 제일 비싼 프라이빗 온천 빌라 예약했어. 안 좋은 일 다 있게 해줄게. 하동혁이 카톡에 느끼하게 적었다. 나가인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럼 다른 여자랑 연락 안 한다고 약속해요. 맹세할게. 그 인턴이 잘못 본 거야. 내 마음속엔 자기밖에 없어. 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화창을 닫았다. 온천 여행이라. 하늘이 돕는구나. 나는 즉시 시우에게 전화했다. 시우야, GPS 추적기랑 녹음 장비가 필요해. 제일 은밀한 걸로. 뭐 하려고? 시우가 경계하며 물었다. 하동혁이 주말에 내연녀랑 온천 여행 간대. 그 차에 작은 선물을 좀 달아주려고. 시우가 휘파람을 불었다. 대단한데, 류수아. 이제 스파이 장비까지 다루는 거야? 알았어. 오후에 갖다 줄게. 그날 오후, 시우는 성냥감만 한 크기의 장치를 가져왔다. 이거 최신형이야. 자석식이라 차체 하부에 그냥 붙이면 돼. 그녀가 시범을 보여주었다. 녹음은 선명했고 위치는 정확했으며 배터리는 72시간 동안 지속됐다. 다음 날, 하동혁이 샤워하는 틈을 타지야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의 벤츠 하부에 작은 장치를 붙였다. 모든 것을 마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희열이 느껴졌다. 계획이 한 걸음 한 걸음 실현되고 있었다.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나는 이미 세수 앞에 결정타를 보고 있었다. 주말이 금방 다가왔다.
하동혁은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신나게 나가인을 데리러 갔다. 나는 집에 앉아 휴대전화로 실시간 차량 위치를 확인했다. 지도 위의 작은 점이 교외의 온천 리조트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며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저녁 8시 녹음 기능을 켰다. 헤드셋 너머로 하동혁과 나가인의 대화가 들려왔다. 자기야, 아직도 화났어? 하동혁의 느끼한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그럼 왜 나한테 손도 안 대는데요? 나가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지난번 검진 이후로 계속 핑계만 대잖아요. 그건 너한테 옮길까봐 그렇지.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만 더 치료받으면 괜찮다고 했어. 정말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 너 속인 적 있어? 하동혁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오늘 밤은 일단 온천하면서 푹 쉬자. 나는 그들의 역겨운 애정 행각을 더 듣고 싶지 않아. 녹음을 껐다. 컴퓨터를 켜고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외도 영상, 재산은닉 증거, 성병 진단서, 내연녀에게 집 사준 기록. 하나하나가 하동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나는 더 극적이고 변명할 수 없는 순간이 필요했다. 하동혁의 추악한 몰골이 만천하에 드러날 순간이.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던 중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휴대전화를 들어 온천 리조트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내일 점심 온천 스파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동혁. 아니, 아마 제 이름으로 예약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아내 류수아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내일은 아주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온천 리조트 주차장은 불빛이 희미했고 길고양이 몇 마리가 쓰레기통 주변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빌린 차 안에서 하동혁의 벤츠를 약 20m 거리에 두고 앉아 있었다. 차창을 살짝 열자 초가을의 밤바람이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헤드셋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하동혁의 느끼한 목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여기 아무도 없어. 싫어요. CCTV라도 있으면 어떡해요. 나가인이 마지못해 교태를 부리는 소리에 속이 울렁거렸다. 그래야 더 짜릿하지. 하동혁의 목소리가 뭉개지더니 오스치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볼륨을 높이고 동시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그 살짝 흔들리는 벤츠를 향해 초점을 맞췄다. 달빛 아래 뒷좌석에서 뒤엉킨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문까지 활짝 열어두다니 저 상간 남녀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었다. 그때 흑백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내 차 옆을 쏜살같이 지나쳐 벤츠를 향해 달려갔다.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고양이가 나타났다. 순식간에 작은 고양이 떼가 차 안에서 나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벤츠 주위로 모여들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대담한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뒷좌석으로 뛰어 올라갔다. 아크, 뭐야. 나가인의 비명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시발, 길고양이잖아. 저리 꺼져. 하동혁이 고함을 질렀다. 벤츠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놀란 고양이 떼가 차 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나는 이 황당한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하동혁과 나가인은 허둥지둥 고양이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겁에 질린 고양이들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그들의 벗은 살 위에 핏자국을 남겼다. 아, 내 얼굴. 젠장, 꺼지라고. 사람 살려.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마침내 주차장 반대편에 있던 경비원이 소란을 듣고 손전등을 비추며 달려왔다. 나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거두고 차에 시동을 걸어 떠날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커다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차 안에서 튀어나오며 입에 검은색 레이스 팬티를 물고 있었다. 마치 승리의 깃발처럼 높이 치켜든 채 녀석은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서둘러 현장을 벗어났다. 몇백 미터쯤 달린 후에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다. 백미러를 보니 구급차의 푸른 경광등이 리조트 방향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다. 빛이 어두웠지만 하동혁과 나가인이 허둥대는 모습은 선명했다. 특히 마지막에 팬티를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 장면은 올해의 코미디 대상감이었다. 이 즐거움을 시우와 공유할까 고민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동혁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딱딱한 여자의 목소리가 물었다. 나는 즉시 역할에 몰입했다. 네,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죠? 여기는 시립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께서 특수부상으로 입원하셔서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특수부상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목소리가 걱정하는 아내처럼 떨렸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다. 직접 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서 충격, 걱정, 고통스러운 표정을 몇 번 연습한 뒤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시립병원 응급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초조하게 하동혁의 상태를 물었다. 당직 간호사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동혁 씨 아내분이세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남편분께서 젊은 여성분과 함께 고양이에게 핥히어 오셨는데, 부위가 좀 특수해서요. 특수 부위요? 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간호사가 민망한 듯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가리켰다. 이쪽이요. 상처가 깊어서 봉합수술이 필요합니다. 나는 입을 막고 어깨를 떨었다. 간호사가 보기에는 우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그 여성분은요? 내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옆 진료실에 계세요. 간호사의 눈에 동정심이 가득했다. 남편분께서는 프로젝트 부지 답사 중에 길고양이를 만나 습격당한 직장 동료 사이라고 하시던데요. 직장 동료.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여자 나가인이라고 제 남편 내연녀예요. 간호사의 표정이 동정에서 흥미진진한 가십을 들은 듯한 표정으로 순간 바뀌었다. 세상에, 그럼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는 척하며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췄다. 남편 좀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즉시 친절하게 나를 안내했다. 길을 가는 내내 그녀는 내게 연민의 눈길을 보냈다. 응급처치실에 하동혁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바지는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져 있었다. 오른쪽 다리는 지지대에 올려져 있었고 의사가 그의 허벅지 안쪽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수아야. 하동혁은 나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 내 남편이 다쳤다고 하는데 나는 내 남편이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안 와. 하동혁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그때 의사가 돌아섰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엄격한 인상의 남자 의사였다. 명찰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변요한이라고 적혀 있었다. 환자 보호자분 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내입니다. 변요한 의사는 나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문을 닫은 후 그가 심각하게 말했다. 하동혁 씨의 부상이 좀 복잡합니다. 표면적인 상처 외에도 고양이를 피하다가 생식기가 차문 손잡이에 부딪히면서 심각한 좌상을 입었습니다. 나는 얼굴 표정을 심각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해면체에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변 의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쉽게 말해 앞으로 기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능장애요? 나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발기부전 말입니다. 변 의사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현재로서는 손상이 영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정도는 부기가 빠진 후에 다시 평가해봐야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결과는 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동혁이 성불구자가 되었다고? 이건 내가 상상했던 어떤 복수보다도 100배는 더 지독했다. 운명이란 때로는 이렇게 지독하게 아이러니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변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직 환자에게 이 진단 결과를 알리지 마세요. 내일 전문에 협진 후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처치실로 돌아갔다. 하동혁이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의사가 뭐래? 그가 긴장하며 물었다. 안정이 필요하대. 나는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많이 아파? 하동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아야, 나 말하지 마. 나는 그의 손을 토닥였다. 일단 몸부터 챙겨. 간호사가 들어와 하동혁에게 진통제를 주사했다. 그는 곧 잠이 들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한때는 의기양양했던 남자가 이제는 누더기 인형처럼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기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동정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텅 빈 공허함이었다. 새벽 3시, 하동혁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나는 수속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옆 진료실에서 나가인의 히스테릭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흉터가 남는다고요? 말도 안 돼. 제일 좋은 흉터 제거 연고 써주세요. 내 남자친구 돈 많단 말이에요. 나는 살짝 고개를 내밀어 엿보았다. 나가인은 휴대전화 셀카 모드로 허벅지 안쪽 상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뺨에도 선명한 핥힌 자국이 나 있었다. 간호사는 옆에서 난처하게 서 있었다. 사모님, 뒤에서 누가 불렀다. 돌아보니 아까 그 간호사였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남편분 소지품인데
가져가시겠어요? 나는 봉지를 받았다. 안에는 하동혁의 지갑, 휴대전화, 차키가 들어있었다. 그 사람 차는 아직 리조트에 있을 텐데요. 네, 그 나가인이라는 분이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간호사는 나가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입술을 삐죽였다. 나는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병원 문을 나섰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공기 중에는 이슬의 상쾌함이 감돌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너무나 극적인 밤이었다.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 집에 돌아와 세수를 하고 하동혁의 소지품을 확인했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몇 장과 약간의 현금이 있었다. 휴대전화는 나가인의 생일로 잠금을 풀 수 있었다. 갤러리에는 그들의 다정한 사진이 가득했다. 가장 최근 사진은 어젯밤 온천 빌라에서 찍은 셀카였다. 두 사람은 목욕 가운을 입고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계속해서 살펴보던 중 메모장에서 목록 하나를 발견했다. 이혼 시 준비사항, 재산 이전, 류수아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증거 수집, 변호사 선임, 가장 최근에 추가된 항목은 반포자의 아파트 나가인 공동명의 추가였다. 분노로 손가락이 떨렸다. 이 개자식,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이 증거들을 촬영하고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두었다. 아직 뱀을 놀라게 할 때는 아니었다. 오전 10시 나는 갈아입을 옷을 챙겨 병원으로 돌아갔다. 하동혁은 깨어나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몸은 좀 어때? 나는 옷가지를 협탁 위에 놓았다. 하동혁은 내 시선을 피했다. 많이 좋아졌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갑자기 말했다. 수아야, 어젯밤 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해?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내연녀랑 주차장에서 카섹스한 이유를? 왜 문도 안 닫고 했는지? 아니면 왜 길고양이한테 습격당했는지? 하동혁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너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서 당신이 다쳤다고 전화 왔잖아. 그럼 상황은 알아봐야지. 나는 냉소했다. 응급실 사람들 전부 내 남편이 여직원이랑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하동혁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때 변요한 의사가 다른 전문의 몇 명과 함께 회진을 왔다. 보호자는 잠시 나가 있어 달라고 했다. 나는 복도에서 시우에게 전화해 어젯밤의 소동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세상에, 너무 통쾌하다. 시우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영상 보여줘. 당장. 이따 보내줄게.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의사가 그러는데 하동혁 영구적으로 성불구자가 될 수도 있대. 시우가 숨을 들이켰다. 그건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데? 그러게. 나도 좀 불쌍해지려고 해. 내가 반은 진심, 반은 농담으로 말했다. 마음 약해지지 마. 시우가 즉시 경고했다. 그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마. 전화를 끊고 다음 계획을 생각했다. 하동혁의 예기치 못한 부상은 내 계획을 흐트러뜨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성불구자가 된 남편. 법적으로 이혼과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 변호사와 상담해야 했다. 회진이 끝난 후 변요한 의사가 나를 따로 불렀다. 하동혁의 진단은 영구적 발기부전 및 일부 감각 상실로 확정되었다. 아내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변 의사가 완곡하게 말했다. 남성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라 우울증이나 분노 같은 감정 기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하동혁은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았다. 일부러 과도가 껍질을 긁는 소리를 시끄럽게 냈다.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한대. 내가 침묵을 깼다. 하동혁이 갑자기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수아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나가인이랑 확실히 정리할게. 회사 지분도 너한테 일부 줄 수 있어. 나는 사과 깎던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데? 당신 이제 쓸모 없어져서 나가인한테 버림받을까봐 무서워? 하동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그만해. 나는 사과와 과도를 협탁에 내려놓았다.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지금은 네 몸이나 잘 챙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하동혁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통쾌해야 할 장면이었지만 왠지 모를 슬픔만 느껴졌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상담 좀 해야겠습니다. 제 남편의 건강 문제에 관해서요. 병원 소독약 냄새가 아직 하동혁의 몸에서 가시지 않았다. 퇴원한 지 3일이나 지났지만 말이다. 나는 부엌문 앞에 서서 그가 목발을 짚고
거실을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았다.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힘을 주지 못했다. 의사는 외상은 잘 아물고 있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건 그 특별한 종류의 심리적 트라우마였다. 점심 뭐 먹고 싶어? 나는 손에 물기를 닦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온화하게 물었다. 하동혁이 돌아섰다. 목발이 바닥에 자국을 남겼다. 그딴 말투로 말하지 마. 그가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지금 날 비웃고 있잖아. 나는 눈을 내리깔아 눈 속의 조소를 감췄다. 난 그냥 당신 몸 걱정돼서 그래. 걱정? 하동혁이 비웃었다. 넌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하동혁의 성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같았다. 그제 정신과 의사는 그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지만 그는 복용을 거부했다. 약 가져다 줄게. 나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있는 침실로 향했다. 필요 없어. 하동혁이 내 손목을 와락 붙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미간이 찌푸려졌다. 난 병 없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분하게 말했다. 마음대로 해. 그리고는 부엌으로 돌아가 점심 준비를 계속했다. 도마 위에서 돼지갈비를 힘껏 내리쳤다. 칼질 하나하나에 분노를 담았다. 하동혁 말이 맞았다. 나는 정말 그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외도를 알게 된 그날부터 내 마음속의 남편은 이미 죽었다. 점심 식사 때 하동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액정을 흘끗 보더니 얼굴을 굳히고 전화를 끊었다. 왜 안 받아? 내가 그의 그릇에 나물을 덜어주었다. 스팸 전화야. 하동혁은 내 시선을 피하며 밥만 먹었다. 나는 속으로 알만했다. 퇴원 후 나가이는 거의 매시간 전화를 걸어왔지만 하동혁은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해 본 그들의 카톡 대화도 3일 전에 멈춰 있었다. 하동혁의 마지막 메시지는 의사가 나.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대. 였고 나가이는 라고 답장한 후 소식이 없었다. 점심 식사 후 하동혁은 서재에서 일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서재 문 밖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에 귀를 댔다. 안에서 목소리를 낮춘 대화가 들려왔다. 허 대표님, 그 프로젝트 정말 연기할 수 없습니까?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회사에 나가기가 좀... 뭐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하동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려요?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나는 조용히 물러섰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내가 회사 고위층에 익명으로 보낸 이메일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하동혁의 성병 진단서와 외도 사진이 첨부된 그 이메일.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하동혁 씨 택배인데 본인 수령하셔야 합니다. 나는 서재를 향해 소리쳤다. 하동혁이 목발을 짚고 나와 택배를 받았다. 얇은 서류 봉투였다. 발신일란에는 명덕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동혁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봉투를 들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침실로 돌아와 감시 소프트웨어를 켰다. 서재의 도청 장치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와 욕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10분 후 나는 걱정스러운 척 서재 문을 두드렸다. 동혁 씨, 괜찮아?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동혁이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앞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찻잔 조각이 널려 있었다. 왜 그래? 내가 놀란 척 물었다. 하동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로 가득했다. 나가인, 그 미친년이 변호사 고용해서 날 성희롱으로 고소했어.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억 원을 요구했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내면의 환희를 감추려 애썼다. 어떻게? 너희 둘은 내가 직위를 이용해서 관계를 강요했고 성병까지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동혁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어떻게 감히? 내가 걔한테 돈을 얼마나 줬는데. 나는 다가가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며 핵심 정보를 찾았다. 역시 첨부 파일에는 나가인이 제출한 증거, 즉 하동혁이 보낸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 캡처와 병원의 성병 진단서가 있었다. 이게 정말이야? 나는 방금 남편의 추악한 행실을 알게 된 상처받은 아내를 연기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동혁은 대답 없이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문을 닫자마자 성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가인이 하동혁을 고소했습니다. 그 소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때 하동혁이 뜻밖에도 먼저 입을 열었다. 수아야, 요즘 회사에 문제가 좀 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인데? 허 대표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내가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는 내 리더십을 의심하고 있어. 하동혁이 힘겹게 말했다. 내일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하는데 네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하동혁은 내가 회사 일에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상황이 그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모양이었다. 물론이지. 나는 온화하게 말했다. 우린 부부잖아. 다음 날 아침 나는 공들여 단장했다.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단정하고 지적인 커리어우먼의 모습으로. 감색 정장, 진주 귀걸이, 낮은 굽의 구두.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동혁에게 얼마나 훌륭하지만 무시당해온 아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하동혁의 회사는 CBD의 고급 오피스 빌딩이 15층에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 차예린이 나를 보고는 눈에 띄게 놀랐다. 사모님?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에요. 예린 씨.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동혁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따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냥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 걱정 마. 나는 그의 손을 토닥였다. 나 분별력 있어. 회의실에는 이미 5사람이 앉아 있었다. 하동혁의 동업자인 허진철 대표, 재무이사인 염정아 부장, 그리고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3명. 고객사 대표들인 듯했다. 우리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이분은? 고객 대표 중 한 명이 의아하게 물었다. 제 아내, 류수아입니다. 하동혁이 소개했다. 오늘 회사 업무를 좀 파악하러 왔습니다. 나는 우아하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동혁이 몸서리치는 것이 느껴졌다. 인사가 끝난 후 회의가 시작되었다. 허 대표가 회사 근황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했지만 고객들은 미라카니 공고로 코코니 알아주나 염주났다. 하동혁이 일어나 재무 데이터를 설명할 때 그 고객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하 대표님, 저희가 좀 안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하동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무슨 소문 말입니까? 대표님의 건강 상태와 사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고객이 완곡하게 말했다. 저희는 파트너의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동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손에 쥔 서류가 바스락거렸다.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일어나 그가 들고 있던 서류를 넘겨받았다. 이 데이터 부분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 20분 동안 나는 프로젝트의 재무 상황을 유창하게 설명했고 심지어 하동혁과 허 대표가 놓쳤던 몇 가지 세부 사항까지 지적했다. 고객들의 표정은 의심에서 점차 감탄으로 바뀌었다. 사모님께서 회사 업무에 대해 아주 잘 아시는군요. 고객이 감탄했다. 결혼 전 외국계 기업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말했다. 결혼 후에는 주로 가정을 돌봤지만 회사 발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고객이 개인적으로 내게 말했다. 사모님, 솔직히 저희는 협력을 중단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회사에 사모님 같은 분이 계시니 저희도 안심이 됩니다. 나는 놀란 척했다. 하 대표님에 대한 소문이 프로젝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고객이 목소리를 낮췄다. 누군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 대표님의 병원 사진과 진단서까지 첨부해서요. 나는 입을 막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누가 그런 짓을. 회사를 나설 때 하동혁의 얼굴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처럼 어두웠다. 아주 잘났네. 그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날 대신할 준비를 아주 철저히 했나 봐? 난 그냥 당신을 도우려고 한 거야. 내가 억울한 듯 말했다. 고객을 놓치는 걸 눈뜨고 보고만 있으라고? 하동혁은 콧방귀를 뀌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바였다. 사냥감이 공포 속에서 사냥꾼의 위치를 추측하게 만드는 것이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고문이니까. 그날 밤 하동혁의 이메일함에 나가인의 변호사로부터 공식적인 소장이 도착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 한밤중에 안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이사회에서 최근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는 이메일이 왔다. 하동혁은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지만 목발을 짚고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시우와 카페에서 만나 최근의 진전 상황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세상에, 너무 순조로운 거 아니야? 시우가 흥분해서 테이블을 쳤다. 나가인이 배신을 때리다니.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그 여자는 내 생각보다 더 탐욕스러웠던 거야.
하동혁이 망가진 걸 보고 마지막으로 한몫 챙기려 한 거지. 네가 고객들한테 보낸 이메일이 결정타였네. 시우가 짓궂게 웃었다. 그 병원 사진들은 언제 찍었어? 그가 검사 받을 때 몰래 녹화했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그 성병 진단서였어. 시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참, 차에 있던 녹음 장비는 회수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동혁 차는 아직 리조트 주차장에 있어. 내일 가지러 갈 생각이야. 거기 더 대박인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시우의 눈이 빛났다. 그러길 바라야지.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명소리만으로도 본전은 뽑았어. 집에 돌아왔을 때 하동혁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소파에 잿빛 얼굴로 널브러져 있었다. 티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제목은 하동혁 대표이사, 직무 정지에 관한 이사회 결의안이었다. 네, 직무를 정지시켰어. 하동혁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당분간 허 대표가 운영을 맡는다고.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걱정하는 척했다. 어떻게 된 거야? 내 심신이 건강해지면 복직시켜주겠대. 하동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다 헛소리야. 이 기회에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거지. 나는 가볍게 그의 등을 두드렸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하동혁이 갑자기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기묘한 빛으로 번뜩였다. 수아야, 네가 당분간 회사에 가서 나 대신 좀 봐주면 안 될까? 난 허 대표를 못 믿겠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기회였다. 하지만 난 회사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데 넌 그놈들보다 믿을 만해. 하동혁이 내 손을 잡았다. 적어도 넌 날 배신하지 않을 거잖아. 나는 눈 속의 조소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해볼게. 다음 날, 나는 하동혁의 대리인 자격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허 대표는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이상한 분위기를 못 본 척하고 곧장 하동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제 당분간 내 사무실이 될 곳이었다. 문을 닫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시우가 준 USB를 꽂았다. 10분 후 나는 회사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어진 몇 시간 동안 나는 재무제표, 고객 명단, 계약서 사본 등 이혼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일 모든 증거를 다운로드했다. 점심때 재무이사인 염정아 부장이 문을 두드렸다. 사모님, 요청하신 지난 분기 보고서입니다. 고마워요. 나는 서류를 받았다. 참, 염 부장님, 듣자 하니 최근에 누가 고객들한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다던데요. 염 부장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다. 저는 잘 모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나는 온화하게 웃었다. 부장님이 아니란 거 알아요? 사실 누가 그랬는지 대충 짐작은가요? 염 부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표님께서 최근에 미운털이 밝힌 사람이 좀 많아서요. 네, 나는 한숨을 쉬었다. 특히 나가인 그 애문제는 처리가 너무 미숙했어요. 염 부장의 눈에 경멸감이 스쳤다. 그 나가인이라는 애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회사 온 지 석 달 만에 대표님이랑. 아시잖아요. 나는 슬픈 듯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사모님, 염 부장이 잠시 망설였다. 사실 회사에 사모님 편인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대표님께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마워요, 염 부장님. 지금은 그저 회사가 이 위기를 잘 넘기기만 바랄 뿐이에요. 염 부장이 감동한 듯 내 손을 잡았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염 부장이 나가자 나는 잊지도 않은 눈물을 닦았다. 첫 번째 부하를 만들었다. 재무이사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회사의 명맥을 손에 쥐었다는 것과 같았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낮에는 회사에서 허 대표를 도와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하동혁을 돌봤다. 하동혁의 감정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때로는 격노하고 때로는 우울해했다.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를 진정으로 고문하는 것이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점차 잃어가고 있는 모든 것, 즉 존엄, 권력, 애인, 그리고 곧 잃게 될 재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안내 데스크에 차예린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나가인 씨가 와서 로비에서 하 대표님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예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올라오라고 해요. 5분 후 나가인이 기세등등하게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 난 핥힌 상처는 아물었지만 파운데이션으로도 그 흉터를 가릴 수는 없었다. 나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하동혁은? 집에서 요양 중이에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든 저한테 하세요. 너한테? 나가인이 비웃었다. 네가 뭔데? 난 하동혁을 만나야겠어. 내 전화 피하는 거 무슨 뜻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나가인 씨, 당신은 제 남편을 성희롱으로 고소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인간은 당해도 싸? 나가인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나랑 이혼하고 결혼해준다고 꼬드겨 놓고 자기가 병신되니까 날 버리려고? 그렇게는 안 되지. 나는 책상 위에 녹음 펜 버튼을 눌렀다. 말 조심하세요. 여긴 사무실입니다. 웃기지 마. 나가인이 가방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내 남편이 한 짓이나 봐. 돈 안 주면 이거 전부 인터넷에 뿌려버릴 거야. 사진에는 하동혁과 나가인이 여러 장소에서 찍은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몇몇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것들이었다. 나는 역겨움을 참으며 평정을 유지했다. 얼마를 원하는데? 2억 원. 한 푼도 깎을 수 없어. 나가인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안 그러면 하동혁이 어떤 인간인지 세상에 다 알려버릴 거야. 나는 사진을 들어 훑어보았다. 이 사진들은 당신들이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만 증명할 뿐 성희롱의 증거는 될 수 없어요. 그럼 이건 어때? 나가인이 다른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하동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인턴 끝나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게. 집에 있는 그 아줌마는 날 전혀 이해 못해. 순간 혈액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명백한 증거였다. 어때? 나가인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2억 원으로 네 남편이 감옥 가는 걸 막는 거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해. 사흘 주지. 나가인이 손가락 3개를 폈다. 그 안에 입금 안 되면 이건 전부 SNS에 올라갈 거야. 나가인이 떠나자마자 나는 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녹음 파일은 내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었다. 하동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내 이혼 재산 분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밤에 집에 돌아와 나가인이 회사에 찾아왔던 일을 하동혁에게 말했다. 그는 듣고 나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여자가 정말 녹음했다고? 그래. 내가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숨기는 것도 있어? 하동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수아야, 제발 날 좀 살려줘.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난 끝이야. 회사도 타격을 입을 거고 우리 재산도. 나는 그의 추한 모습을 보며 혐오감을 느꼈다. 이 와중에도 그는 돈 걱정뿐이었다. 2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야. 나는 그를 밀어냈다. 그리고 내가 왜 널 도와줘야 하지? 하동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다. 우린 부부니까 내가 망하면 너도 좋을 거 없어. 나는 비웃으며 침실로 향했다. 하동혁이 등 뒤에서 소리쳤다. 내일 당장 회사 계좌에서 돈 빼내. 나가인 입부터 막아야 해. 문을 닫고 나는 시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나랑 리조트 좀 같이 가줘. 우리 작은 선물 회수할 시간이야. 온천 리조트 주차장은 햇빛 아래 반짝였다. 몇 대의 고급차가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었고 하동혁의 검은색 벤츠는 여전히 그 행운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행운의 자리였다. 시우는 운전석에 앉아 경계하며 주위를 살폈고 나는 차 옆에 쭈그려 앉아 그 작은 녹음 장치를 찾고 있었다. 빨리 해. 방금 경비원이 이쪽으로 쳐다봤어. 시우가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내 손가락이 차체 하부를 더듬었다. 마침내 성냥감만 한 크기의 금속 물체가 손끝에 닿았다. 자석식 설계 덕분에 하동혁의 그 난리통에도 떨어지지 않고 단단히 붙어 있었다. 힘껏 떼어내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장치가 떨어졌다. 찾았어. 나는 재빨리 차 안으로 돌아와 먼지투성이인 작은 장치를 시우 앞에서 흔들었다. 시우는 즉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빨리 들어보자. 무슨 대박 내용이 있는지. 내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장치가 녹음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동혁과 나가인의 역겨운 애정 행각 소리가, 그 다음에는 길고양이들이 난입했을 때의 혼란, 두 사람의 공포에 질린 비명,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씨발, 내 거, 아파 죽겠네. 하동혁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꼴 좋다. 시우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정적. 끄려고 할 때쯤 갑자기 하동혁의 희미하고 뭉개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산형, 며칠만 더. 늘 가던 데서.
나와 시우는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태산 형? 늘 가던데? 이거 무슨 조폭영화 대사 같지 않아? 시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이 희미한 녹음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동혁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외친 이 몇 마디는 나가인이나 의료진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태산형은 누구고 늘 가던 데는 어디일까? 사채라도 쓴 거 아니야? 시우가 추측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나는 재빨리 휴대전화 갤러리를 뒤졌다. 며칠 전 하동역의 서재에서 몰래 촬영한 서류 중에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있었다. 시우야, 나 집으로 데려다줘. 확인할 게 있어. 집에 돌아오니 하동역은 없었다. 티테이블 위에는 회사 갔다가 늦게 들어감이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나는 비웃었다. 그가 말하는 회사는 아마 허 대표에게 복직 문제로 따지러 간 것이겠지. 나는 곧장 서재로 가서 하동혁의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는 진작에 풀어두었다. 나가인의 생일. 컴퓨터에서 암호화된 폴더를 하나 발견했다. 몇 가지 자주 쓰는 비밀번호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찰나 귀신에 홀린 듯 TAESN 666을 입력했다. 폴더가 열렸다. 태산. 나는 중얼거렸다. 녹음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폴더 안에는 스캔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시점은 모두 5년 전,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이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차용증 사진이 나타났다. 채무자, 하동혁, 주민등록번호 XXXXX, XXXXX, 채권자, 곽태산 주민등록번호 YYYYYYYYYY, 에게 금 8억 원정 800, 0, 0을 차용하며 월 이자 5%, 3개월 내 변제할 것을 약속함.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8억 원. 5년 전의 8억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 게다가 월이자 5%라니. 전형적인 사채였다. 다음 파일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법원 조정 조서 사본에는 하동혁이 채무불이행으로 고소당했다가 조정을 통해 상환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파일은 은행 이체 확인증이었다. 금액은 정확히 원금 8억의 이자 1억 2천만 원을 더한 9억 2천만 원. 이체 날짜는 우리 결혼식 2주 전이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하동혁은 결혼 전에 사채를 썼고 우리 결혼 직전에 갑자기 빚을 모두 갚았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내 시선이 책장에 놓인 웨딩 사진에 멎었다. 끔찍한 추측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즉시 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와 하동혁이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주신 예단비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요? 성 변호사가 의아해했다. 하동혁이 그 돈으로 사채를 갚은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억하기로는 당시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10억 원을 주셨지요? 네, 저와 하동혁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결혼 한 달도 안 돼서 하동혁이 회사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9억 원을 빼갔어요. 알겠습니다. 성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하동혁 씨의 재정 상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컴퓨터 파일을 계속 뒤졌다. 숨긴 폴더에서 더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다. 하동혁의 5년 전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그가 당시 거의 파산 직전이었음이 드러났다. 모든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 상태였고 여러 대부업체 대출 기록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예단비를 받은 바로 다음 날 그의 계좌에 갑자기 10억 원이 입금되었다. 이어서 두 건의 거액 이체가 있었다. 한 건은 곽태산이라는 개인 계좌로 9억 2천만 원, 다른 한 건은 자동차 대리점 계좌로 8천만 원. 이 계좌식, 나는 이를 갈았다. 하동혁은 우리 부모님의 예단비로 사채를 갚고 남은 돈으로 새 차를 샀다. 그리고 나는 당시 그가 자기 돈으로 차를 샀다고 믿으며 바보같이 좋아했다. 분노에 잠겨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서둘러 파일을 닫고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린 후 문을 열었다. 퀵서비스 기사가 동네 퀵 봉투를 건넸다. 발신인은 재무이사 염정아 부장이었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쪽지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모님, 요청하신 재무팀 비상 열쇠입니다. 허 대표님은 오늘 오후 출장 가셔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몸 조심하세요. 나는 열쇠를 꽉 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염 부장이 나를 돕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현모양처 연기가 헛되지 않았다. 나는 즉시 시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우야, 긴급 상황이야. 1시간 뒤에 회사에서 만나. 대용량,
USB 챙겨와. 1시간 후 나와 시우는 회사 건물 아래에서 만났다. 점심시간이라 건물 안은 한산했다. 우리는 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향했다. 연부장의 말대로 재무팀은 텅 비어 있었다. 손이 떨려 열쇠를 3번이나 헛돌린 후에야 겨우 열쇠 구멍에 맞출 수 있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재무팀 문이 열렸다. 나와 시우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넌 컴퓨터 파일 복사해. 난 서류 캐비닛 뒤질게. 내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재무팀장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꽂고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서류 캐비닛으로 직행해 5년 전 재무 기록을 찾았다. 금방 주주 대여금이라고 표시된 폴더를 발견했다. 펼쳐보니 안에는 하동혁과 허 대표의 여러 차례 대출 기록이 있었다. 가장 빠른 것은 6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중 한 서류는 나를 경악하게 했다. 하동혁은 5년 전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회사 계좌에는 12억 원만 입금되었다. 나머지 8억 원의 행방은 묘연했다. 수아야, 이리 와봐. 시우가 갑자기 불렀다.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보니 화면에는 특수지출 내역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다. 목록에는 여러 건의 이체 기록이 있었는데 수취인은 모두 곽태산이었고 비고란에는 컨설팅 용역비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금액은 이전에 봤던 대출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거 자금 세탁이잖아. 나는 깨달았다. 하동혁은 회사 돈으로 사채를 갚으면서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했다. 이것만으로도 감옥 가기 충분해. 시우가 빠르게 파일을 복사하며 말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시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발소리는 재무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이내 멀어졌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빨리, 이제 가야 해. 내가 긴장하며 재촉했다. 시우가 USB를 뽑았다. 우리는 신속하게 흔적을 지우고 재무팀 문을 잠근 후 평범한 직원인 척 회사를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에 타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이제 어떡할 거야? 시우가 물었다. 이걸 성 변호사한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이 태산형이 누군지, 그리고 하동혁이 말한 늘 가던 데가 어딘지부터 알아내야겠어. 집으로 돌아와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다시 연구했다. 교차 검증을 통해 곽태산이 하동혁이 말한 태산형이며 용등투자라는 회사의 법인 대표임을 확인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는 6년 전 설립되었고 사업 범위는 투자 자문 및 자산관리였지만 실제로는 사채업을 하고 있었다. 더 불안한 사실은 하동혁과 이 곽태산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지난 5년간 회사는 몇 달에 한 번씩 용등 투자에 몇 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컨설팅 용역비를 지불했다. 이것은 명백히 사채 조직에 장기적으로 통제당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 발견에 몰두해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나는 재빨리 컴퓨터 창을 닫고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하동혁이 목발을 짚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아침에 나갈 때보다 더 어두웠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내가 걱정하는 척 물었다. 하동혁은 서류 가방을 소파에 집어 던졌다. 허진철. 그 개자식. 나 몰래 고객이랑 독점 계약을 맺었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허 대표는 이 기회에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화내지 마. 몸에 안 좋아. 밥은 먹었어? 내가 물 한 잔을 건넸다. 하동혁은 고개를 젓더니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너 오늘 어디 갔었어? 쇼핑했지. 나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새 옷 샀는데 볼래? 하동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며 내 말의 진위를 판단하려는 듯했다. 나는 순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심장은 저절로 빠르게 뛰었다. 그가 무언가 눈치챈 걸까? 수아야, 하동혁이 갑자기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 복잡해. 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어. 무슨 일인데? 내일 은행에 가서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 있는 돈 좀 인출해 줄 수 있어? 하동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허진철이 회사 자금을 동결시킬지도 몰라. 일단 우리 집 돈이라도 확보해둬야겠어. 나는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이 개자식, 아직도 날 속이려 들다니. 공동명의 계좌에는 이미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알았어. 나는 흔쾌히 대답했다. 얼마나 인출하면 돼? 전부. 하동혁이 다급하게 말했다. 한 2억 원 정도 있을 거야. 나는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알았어. 어느 계좌로 보내면 돼? 하동혁이 쪽지 한 장을 건넸다. 이 계좌, 내 친구 계좌인데 일단 여기에 안전하게 보관해두자. 쪽지를 받아들자
낯선 개인 계좌 정보가 적혀 있었다. 예금주는 장우혁. 이 또한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바로 처리할게. 하동혁은 안심한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나 샤워하러 갈게. 그가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성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장우혁 계좌에 대해 물었다. 변호사는 곧 답장을 보내왔다.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이체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동혁 씨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바다. 하동혁은 내가 아직도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바보 같은 여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밤에 침대에 누워 옆 서재에서 하동혁이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다. 사흘만 더 시간을 줘. 돈은 이미 준비됐어. 그래, 늘 가던 데서. 그가 통화를 끝낸 후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엿보았다. 하동혁은 배낭에 옷 몇 벌과 서류들을 챙겨놓고 있었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로 돌아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하동혁은 명백히 사채에 쫓겨 돈을 들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가 어디서 돈을 구했냐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동혁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먼저 은행으로 향했다. 하지만 하동혁이 시킨 대로 이체하는 대신 공동명의 계좌의 최근 거래 내역을 출력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흘 전 회사 계좌에서 5억 원이 입금되었다. 비고란에는 프로젝트 성과급이라고 적혀 있었다. 역시 나는 냉소했다. 하동혁은 아직 남아있는 직권을 이용해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했고 이제 나를 통해 그 돈을 세탁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성 변호사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재산보전 신청서에 서명했다.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성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대부분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성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만약 하동혁 씨가 정말 사채와 연루되어 있다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주신 예단비는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다. 어렵습니다. 성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당시에는 자발적인 증여였기 때문에 하동혁 씨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않는 한 힘듭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나는 그 신비로운 태산형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시우의 인맥을 통해 용등투자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냈다. 도심의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엘리베이터에는 각종 소액 대출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복도에는 담배 냄새와 저렴한 향수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용등투자의 유리문에는 반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어 안을 볼 수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험상궂게 생긴 덩치 큰 남자가 문을 열고 경계하며 나를 훑어보았다. 누구쇼? 곽태산 씨, 태산 형님 좀 뵈러 왔습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동혁 씨 일 때문에요. 덩치 큰 남자가 미간을 찌푸리고는 안을 향해 소리쳤다. 형님, 웬 여자가 찾아왔는데 하동혁이 때문에 왔답니다. 안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여보내. 사무실은 넓지 않았고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대머리 남자가 사장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었다. 그가 태산형이었다. 당신 하동혁이랑 무슨 사이야? 곽태산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아내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동혁이 당신에게 빚진 돈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곽태산은 잠시 멍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다. 재밌네. 그 자식이 당신더러 돈 갚으라고 보냈어? 아니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동혁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러 왔습니다. 곽태산의 미소가 굳었다. 뭐라고? 그는 어제 회사에서 5억 원을 횡령했고 오늘 당신과 늘 가던 데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나는 일부러 일부 정보만 흘렸다. 하지만 그는 오늘 밤 8시 제주행 비행기표를 끊어뒀어요. 이것은 모두 내 추측이었지만 순간 험악해지는 곽태산의 얼굴을 보니 내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개자식, 곽태산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감히 나를 갖고 놀아? 제가 그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대신 하동혁이 당신에게 정확히 얼마를 빚졌는지 그리고 5년 전 그 8억 원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곽태산은 나를 몇 초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입을 벌리고 웃었다. 하동혁, 아주 대단한 마누라를 뒀구만. 그가 서랍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8억은 진작에 갚았어. 근데 그놈이 나중에 3억을 또 빌려갔지.
이자가 불어서 지금은 6억이야. 나는 서류를 훑어보며 2년 전 날짜의 새로운 차용증임을 확인했다. 왜 또 돈을 빌렸죠? 도박. 곽태산이 어깨를 으쓱했다. 강원랜드에서 다 날리고 나한테 손 벌렸지. 남해어촌의 네온사인이 저녁 어스름 속에서 유난히 눈부셨다. 10년 전 하동혁이 바로 이곳에서 내게 청혼했다. 창가 그 자리에서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장미를 바치며 내가 자기 인생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돌이켜보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말이었다. 시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하동혁, 2층 룸에 도착했대.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곽태산과 그의 부하 2명이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해천일색 하이테니석 룸에 있습니다. 곽태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막 음식 주문 끝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보았다. 6시 15분. 계획대로 하죠. 곽태산은 부하 2명을 계단 입구에 세워두고 나를 따라 2층으로 올라왔다. 복도 끝 해천일색 룸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하동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통화 중이었다. 다 준비됐어. 내일 아침 비행기야. 돈은 문제없고. 나는 곽태산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조용히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하동혁은 통화를 하다 말고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반쯤 열린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수아야, 네가 어떡해? 그는 허둥지둥 전화를 끊고 가방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놀랐어? 나는 차갑게 웃으며 룸 안으로 들어섰다. 곽태산이 바로 뒤따랐다. 참고로 말해주자면 나 오늘 은행에 돈 붙이러 안 갔어. 하동혁의 시선이 나에게서 곽태산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태산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얘기 다 된 거 아니었습니까? 얘기 다 돼? 곽태산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 새끼가 감히 내 돈 갖고 튈라고? 아닙니다. 하동혁이 황급히 변명했다. 이 돈 형님께 갚으려고 준비한 겁니다. 나는 그의 허둥대는 꼴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그래? 그럼 제주행 비행기표는 왜 끊었는데? 하동혁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 날 감시했어?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 감시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의자를 끌어다 앉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돈 얘기하기 전에 내가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어. 곽태산은 내 등 뒤에서 벽처럼 문을 막아섰다. 하동혁은 좌우를 살피더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리에 앉았다. 첫 번째 질문.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5년 전 우리 부모님 예단비로 당신 사채 갚았지? 하동혁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휴대전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된 하동혁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태산 형, 며칠만 더. 하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네가 예단비를 받은 다음 날 바로 9억 2천만 원을 곽태산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으로 새 차를 샀다고 나와. 더 읽어줘? 수아야, 내 말 좀 들어봐. 하동혁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피했다. 두 번째 질문. 분노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넌 왜 우리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지? 하동혁이 충격받은 듯 곽태산을 쳐다보았다. 곽태산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다 말해줬다. 이 자식 아주 머리 잘 굴리더만. 돈도 안 갚고 튈 생각이나 하고. 도망가려던 게 아니야. 하동혁이 격하게 일어나려다 다리 통증 때문에 다시 주저앉았다. 난 그냥 잠시 바람 좀 쐬러 가려던 것뿐이야. 나가인 소송 때문에? 아니면 회사 감사 때문에? 내가 비꼬듯 물었다. 그것도 아니면 또 도박해서 돈을 잃었나? 하동혁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너 어떻게 알았어? 곽태산 씨가 알려줬지. 나는 곽태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당신이 그에게 빚진 건 8억이 전부가 아닌가 보네. 곽태산이 콧방귀를 뀌었다. 이자가 불어서 지금 6억이야. 오늘 안 갚으면 내일은 10억이다. 하동혁이 공포에 질려 나를 쳐다봤다. 수아야,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나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앞에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우리 부모님 피 같은 돈을 횡령하고 우리 결혼을 배신하고 우리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이제 와서 나한테 가족이라고? 옆방에서 무슨 일이냐는 소리가 들려왔고 종업원도 달려왔다. 곽태산의 부하가 그들을 막아서고 문을 다시 굳게 닫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평정을 되찾았다. 하동혁, 지금부터 내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해. 안 그러면 나는 곽태산을 쳐다봤다. 곽태산 씨가 2억을 가져갈 거고 넌 한 푼도 못 챙길 줄 알아. 곽태산이 적절한 타이밍에 하동혁의 어깨를 툭 쳤다. 그 힘에 하동혁의 몸이 움츠러들었다. 뭘 알고 싶은데? 하동혁은 완전히 기가 죽었다. 모든 것. 나는 휴대전화 녹음을 다시 켰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이어진 2시간 동안 하동혁은 나와 곽태산의 이중 압박 속에서 내 상상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5년 전 하동혁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그는 곽태산에게 사채를 빌려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때 한 비즈니스 모임에서 집안이 유복하고 순진한 외국계 기업 재무팀장인 나를 만났다. 처음엔 정말 너한테 끌렸었어. 하동혁은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하지만 내 집안이 좋다는 걸 알고 그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나는 비웃었다. 하동혁은 그가 정교하게 설계한 구애 작전과 로맨틱한 청혼을 모두 인정했다. 우리 부모님의 예단 10억 원은 그의 급한 불을 꺼주었지만 그는 곧 도박에 빠져 다시 곽태산에게 돈을 빌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 회사 컨설팅 비용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계속 추궁했다. 하동혁은 우물쭈물하며 그가 장부를 조작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곽태산에게 보내 빚을 갚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착복했음을 인정했다. 허진철 대표도 알아? 그 사람도 일부 챙겼어. 나는 이 점을 머릿속에 새겼다. 허 대표도 깨끗하지 않았다. 마지막 질문. 나는 하동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가인 말고 또 누구 있어? 하동혁은 바늘에 찔린 듯 벌떡 일어났다. 없어. 정말 걔 하나뿐이야. 나는 곽태산을 쳐다봤다. 그는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우리 쪽 애들이 그런 건 전문인데. 하동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인정할게. 2명 더 있었어. 하지만 다 그냥 하룻밤 상대였어. 수아야, 너한테는 진심이었어. 진심?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이 남자의 사전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됐어. 나는 녹음을 껐다. 곽태산 씨, 이제 거래를 하죠. 곽태산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들어보지. 2억 가져가세요. 나는 테이블 위 가방을 가리켰다. 대신 이 집에 대한 담보권을 포기하세요. 곽태산이 턱을 만지며 생각했다. 6억이 5억이 됐네. 내가 1억 손해인데? 첫째,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동혁이 당신을 속였으니 이 돈은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하동혁과 허진철 대표가 장부를 조작한 증거를 드릴게요. 이걸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곽태산의 눈이 빛났다. 재밌네. 근데 당신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지? 집.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혼 후에 살 곳이 필요하니까. 곽태산이 입을 벌리고 웃었다. 거래성사. 하동혁이 당황했다. 잠깐만. 그럼 난 어떻게 해? 너? 나는 차갑게 웃었다. 감옥에 가든 도망치든 네 마음대로 해. 곽태산은 미리 준비해온 담보해지 계약서를 꺼냈다. 하동혁은 이중 위협 속에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곽태산은 만족스럽게 서류와 돈 가방을 챙겼다. 떠나기 전 그가 내게 말했다. 아가씨, 당신 웬만한 건달보다 더 독하네.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일 한번 하자고. 곽태산 일행이 떠나자 룸 안에는 나와 하동혁만 남았다. 그는 걸레처럼 의자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원망이 가득했다. 이제 만족해?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내가 망하는 꼴 보니까 아주 통쾌해? 나는 휴대전화를 챙기며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미친년. 하동혁이 갑자기 일어나 술병을 집어 나에게 던졌다. 나는 이미 예상하고 몸을 피했다. 동시에 휴대전화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보안 요원 2명이 뛰어들어왔다. 시우가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미쳐 날뛰는 하동혁을 제압하는 동안 나는 증거가 담긴 USB를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왔다. 남해어촌을 나오자 시우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타자마자 그녀는 즉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어떻게 됐어?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USB를 흔들어 보였다. 모든 게 이 안에 있어. 시우가 휘파람을 불었다. 대단해. 이제 어디로 가? 경찰서. 나는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다. 이제 이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다음 날 오전 나는 모든 증거를 세부 복사했다. 한 분은 경찰에, 한 분은 성 변호사에게,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증거에는 하동혁의 공금 횡령, 장부 조작, 성희롱, 도박빚 등 여러 범죄 혐의와 그가 허 대표와 이익을 나눈 녹취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오후 3시 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을 때 시우에게서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하동혁이 회사 건물 앞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이었다. 영상 속 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잿빛인 채로 경찰 2명에게 이끌려 경찰차에 태워졌다. 주위는 기자들로 가득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일 처리가 정말 빠르네요. 성 변호사가 놀라워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증거가 확실하고 언론 보도까지 나갔으니까요. 경찰도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합의서 서명을 마친 후 성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합의에 따라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소유권 전체와 부부 공동 예금의 70%를 확보하셨습니다. 하동혁 씨의 유책 사유를 고려하면 매우 좋은 결과입니다. 회사 지분은요, 법원에서 하동혁 씨의 지분을 동결하여 회사 손실을 배상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제보자로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시우가 축하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시우가 잔을 들었다.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나는 가볍게 잔을 부딪히고 단숨에 마셨다. 술이 몇 잔 오가자 시우가 갑자기 조금 수줍어하며 말했다. 수아야, 이제 다 끝났는데 앞으로 뭐 할 생각이야? 나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보며 잠시 생각했다. 일단 좀 쉬고 그 다음에는 내 컨설팅 회사를 차려볼까 해. 그럼 연애는? 시우가 떠보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의 귓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의 그윽한 눈빛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시우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심호흡을 했다. 수아야, 나 사실 지난 2년 동안 그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시우는 아쉬운 듯 폰을 쳐다보더니 이내 표정이 심각해졌다. 방송국 친구야. 하동혁 사건. 벌써 저녁 뉴스에 나왔대. 나는 레스토랑 TV를 켜고 뉴스 채널로 돌렸다. 과연 하동혁의 체포 장면이 방송되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보도했다. 명월테크의 하동혁 대표가 공금 횡령, 성희롱, 도박 등 다수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제보자는 하 대표의 아내인 류수아 씨로 결정적인 증거를 다수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내 사진으로 바뀌었다. 아마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은 것 같았다. 나는 무의식 중에 미간을 찌푸렸다. 벌써 내 신상이 공개됐네. 걱정 마. 시우가 내 손을 잡았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여론은 네 편일 거야. 뉴스는 하동혁이 어떻게 부잣집 딸을 계획적으로 유혹했는지, 예단비로 사채를 갚았는지, 회사에서 여러 여직원을 성희롱했는지 등 그의 온갖 악행을 상세히 보도했다. 내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친구와 전 직장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졌다. 위로하는 내용, 지지한다는 내용,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내용까지. 너 유명인 됐네. 시우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끄고 고개를 저었다. 이런 명성은 사양이야.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 집에 돌아오니 집이 유난히 조용했다. 하동혁의 물건들이 아직 곳곳에 널려 있어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상기시켰다. 나는 차를 한 잔 타서 통유리창 앞에 앉아 지난 2달간의 복수 과정을 되돌아보았다. 하동혁의 외도를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단계가 외줄타기 같았다. 만약 그때 감정적으로 그를 추궁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인내와 전략이 승리의 열쇠였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시우였다. 집에 도착했어? 방금 씻었어.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알아봤는데 시우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되어 있었다. 하동혁 구속적 부심 기각됐대. 아마 몇 달은 구치소에 있어야 할 거야. 너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섭지 않아? 내가 가서 같이 있어줄까?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난 2달 동안 시우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까지. 그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복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와줘. 내 목소리가 들렸다. 서재에서 기다릴게. 너한테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발견이 있어. 새로운 발견. 시우가 의아해했다. 하동혁 금고 안에 있던 물건에 관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서재로 향했다.
하동역의 금고 안에는 정말 무언가가 있었다. 낡은 휴대전화 한 대. 그 안에는 전화번호가 딱 하나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이미 전화를 걸어보았다. 상대방은 자신을 마카오의 한 카지노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하동혁이 그곳에 거액의 도박빚을 졌다고 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하동혁의 사건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음 전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1년 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다. 오후 4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에 스카이라인이 석양 아래 반짝였다. 대표님, 신간사인회는 다음 주 토요일로 잡혔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공손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백 기자님께 꼭 연락해서 단독 인터뷰 잡아주세요. 이미 연락했습니다. 김 비서가 잠시 망설였다. 백 기자님께서 혹시 원고를 미리 볼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꿈 깨라고 전해주세요. 사무실 문이 닫힌 후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배신당한 아내에서 명덕 컨설팅의 CEO가 되었고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언론은 나를 가장 강인한 아내라 불렀고 재계에서는 나를 가장 위험한 여자라고 불렀다. 내가 기업 고위 임원들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조사해주기 때문이었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밝아졌다. 시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단독 인터뷰 전에 둘이서만 저녁 식사 어때? 너한테만 알려줄 특종이 있는데. 무슨 특종인데? 하동혁에 관한 거야. 그가 감옥에서 참회록을 썼대. 널 만나고 싶어해.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타자를 쳤다. 관심 없어. 하지만 저녁은 좋아. 늘 가던 데서? 7시. 늦지 마. 시우가 바로 답장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책상 위에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완벽한 함정. 바람난 남편을 역으로 설계하는 법보. 출판사는 이 자극적인 제목을 고집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내가 직접 쓴 것이 맞았다. 하동혁이 어떻게 결혼이라는 덫을 설계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격했는지의 전 과정이 담겨 있었다. 책의 첫 장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SY에게 바칩니다. 백시우의 이니셜. 이 비밀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다. 창밖엔 오리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짐을 챙겼다. 복수의 장은 이미 넘어갔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